OPMP 혹은 OTA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으로 보시면요. Operational Transconductance Amplifier라고 해서 연산 증폭기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GM이고요. 이거는 F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자로 OTA라고 부르고요. OPMP랑 OTA 차이점은 OPMP는 입력이 볼티지고요. 출력도 볼티지일 때 우리가 주로 OPMP라고 부르고요. 입력이 볼티지고 출력이 커런트일 때는 주로 OTA라고 부릅니다. 출력이 커런트이기 때문에 트랜스 컨덕턴스라고 부를 수 있는 거고요. OPMP는 기본적으로 OTA랑 비슷한데 볼티지를 인가할 수 있는 최종 출력 버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차이에 따라서 저희가 이름을 이렇게 두 가지 다른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OTA의 기본이 되는 차동 증폭기. 저희가 이전에 수업을 다룬 적이 있는데요. 차동 증폭기라고 부르고 밑에 기준 전류원이 있고요. 양쪽에 입력이 두 개가 들어갑니다. 제가 이름을 V1, V2라고 이름을 지었지만요. 일반적으로 차동 증폭기는 어떻게 동작하냐면은 V1에는 공통된 DC가 들어가고 실제 신호의 2분의 1 크기가 양의 신호로 들어갑니다. V2는 공통된 신호 DC와 빼기 2분의 1 V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차이점은 한쪽은 양의 신호가 들어가고 다른 쪽은 음의 신호가 들어가고요. 실제로 의미가 있는 인풋은 V1 빼기 V2라고 해서 실제 V1과 V2를 빼보면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V인이 나오게 되고요. VDC는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VDC를 우리가 DC 동작점이라고 부르고 이 신호를 소신호, 입력 두 개라고 부릅니다. 이전에 배운 내용이라서요. 복습하시면은 이전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차동 증폭기의 입력에 대해서 저희가 가질 수 있는 수식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 이 왼쪽 트랜지스터 흐르는 전류, 오른쪽 트랜지스터로 흐르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죠. 이 노드에서 합쳐지게 되면은 이렇게 밑으로 흐르게 됩니다. 우리가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을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ID1이 왼쪽에서 들어오고 ID2가 오른쪽에서 들어오고 합쳐져서 내려가니까 그거의 합은 IB랑 같아져야 되죠. 첫 번째 식. ID1과 ID2의 합은 IB랑 같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식은 왼쪽으로 흐르는 전류의 크기. 여기 나와 있는 ID1의 크기는 우리가 하나의 가정을 하게 되면은 V1과 V2가 죄송해요. 이 트랜지스터 왼쪽과 오른쪽이 둘 다 세츄레이션에 있다고 했을 때 세츄레이션에 우리가 있을 수 있게 설계를 잘 했으면은 당연히 세츄레이션에 따르는 공식을 따르게 되고 그때 식은 어떻게 돼요? 2분의 1 mu Cox L분의 W 사이즈의 비율 그리고 VGS 빼기 VTH의 제곱이 되죠. 채널 랭스 효과는 1 더하기 람다 VDS 1이 될 건데 채널 랭스 효과는 우리가 보통 무시를 많이 합니다. 이때는 얘의 동작을 설명할 때는 무시를 많이 하고요. 얘를 무시하고
무시하고 우리가 식을 전개하게 되면은 왼쪽으로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사이즈에 당연히 비례하고 VGS에 비례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흐르는 전류는 오른쪽에 걸리는 VGS2의 크기에 비례하겠죠. 여기서 VGS1이랑 VGS2는 어떻게 될까요? VGS1은 뭐예요? 이 왼쪽 트랜지스터의 VGS의 차이죠. 따라서 V1 빼기 여기를 VS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VS가 될 거고요. VGS2는 오른쪽 트랜지스터의 VG 게이트와 소스의 차이니까 V2 빼기 VS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이렇게 이쪽에 양쪽에 넣어주게 되고 이 세 개씩을 전개하게 되면은 우리가 다음과 같은 식을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다. 다음과 같은 식을 우리가 전개할 수가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식이 전개가 되고 이 식을 한번 볼게요. 한번 보게 되면요.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요. 중간에 DC 값이 있어요. 2분의 1 IB DC 값이 있게 되고요. 한쪽에는 더하기가 있고 다른 쪽에는 빼기가 있게 되고 그 뒤에 있는 것들은 크기가 같습니다. 2분의 1 GM V1 빼기 V2 루트 1 빼기 어떤 수식의 제곱. 다시 볼게요. 이쪽 부분은 DC 전류 부분이고 이쪽 부분이 우리가 원하는 차동 출력 전류 부분이 되고 그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비선형 성분이 되는 거죠. 잠시만요. 우리가 원하는 차동 출력 성분은 보시게 되면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그거의 크기는 2분의 1 GM에 되고 입력은 V1 빼기 V2의 차이에 비례하는 신호가 되고 이 비선형 성분을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 우리가 V1 빼기 V2가 VD 셋의 2배에 나눠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V1 빼기 V2가 VD 셋보다 상당 수준으로 작다고 치면은 이 부분은 거의 무시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은 원하지 않는 비선형 성분인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무시를 하고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선형화된 출력을 얻게 되겠죠. 실제 그래프를 보게 되면요. X축이 V1 빼기 V2의 차이가 되고 Y축이 ID1 혹은 ID2 전류의 크기를 우리가 한번 볼게요. 그럼 V1 빼기 V2가 만약에 같으면 어디예요? 여기죠. 같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0, 얘도 0이니까 이 전체가 다 0이 되고 따라서 2분의 1 IB, 2분의 1 IB 똑같은 값이 ID1과 ID2 흐르게 됩니다. 반면에 V1 빼기 V2가 양수면은 이쪽이 되겠죠. 양수가 되면은 한쪽 전류는 커지고 다른 쪽 전류는 작아지는데 커지는 크기랑 작아지는 크기가 동일합니다. 커지는 크기, 작아지는 크기가 동일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트렌드가 이어지다가 어느 순간 IB점을 지나게 되고요. 한쪽은 0을 지나게 됩니다.
최대값이 IB가 되고 최소값이 0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두 개의 전류를 더했을 때 최대값은 IB가 되니까요. IB 이상은 흐를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값은 IB에 수렴을 하게 되고 최소값은 0에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형화된 출력은요. 일반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V1 빼기 V2가 상당히 작을 때고요. 그때를 우리가 선형화된 영역이라고 부르고 그때가 이쪽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의 약간 반복인데요. 차동 증폭기는 실제로는 비선형 회로입니다. 실제로는 비선형 회로이고 우리가 ID1과 ID2의 차이를 보게 되면은 GM에 비례하고 트랜지스터가 가지고 있는 트랜스 컨덕턴스에 비례하고 입력의 차이에 비례하고 그리고 원하지 않는 어떤 비선형 성분이 있고 하지만 만약 이 V1 빼기 V2가 VD 셋보다 상당히 작으면 상당히 작으면은 이 뒷부분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있게 되니까 차동 출력은 차동 입력에 곱하기 GM에 비례하는 어떤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이 GM을 우리가 실제 동작점으로 나타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이 식은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까요? 한번 이전에 배운 내용이긴 한데 보시게 되면 우리가 GM이 어떻게 됩니까? IDS는 2분의 1 UC W 나누기 L VGS 빼기 VTH의 제곱이 되고 GM은 VGS의 변화량 대 IDS의 변화량이니까 얘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얘를 우리가 루트 안에 넣어 볼게요. 루트 안에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UC L W 나누기 L UC W 나누기 L 두 개 있어야 되고 VGS 빼기 VTH는 제곱이 되게 되고요. 맞습니까? 이때 우리가 추가적으로 여기는 2분의 1을 달고 여기는 2를 달아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뭐예요? 2분의 1 μc W 나누기 L VGS 빼기 VTH 제곱이 트랜지스터로 흐르는 전류의 크기가 되죠. 전류의 크기. 따라서 전체는 2의 μc W 나누기 L 전류의 크기가 됩니다. 그래서 밑에 식을 보시게 되면은 거의 똑같은 형태인데 2가 지금 안 보이는 형태죠. 2가 안 보이는 이유는 이 IDS 대신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2분의 IB가 들어가기 때문에. 왜냐면 DC에서는 왼쪽 오른쪽 똑같은 값 2분의 1 IB가 똑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IDS 대신에 이 2분의 1 IB를 집어넣게 되면은 이와 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간단한 연산 증폭기 OT, 제일 간단한 OT는 이와 같이 우리가 구성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심볼로 그리게 되면은 이 회로는 입력이 두 개가 되고요. 출력이 하나가 됩니다.
입력 두 개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V1, V2가 되겠죠. 입력이 V1, V2가 되고 출력은 Vout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릴게요. 한번 세모적으로. 이때 Vout은 어떻게 되냐면은 어떤 증폭 이득 곱하기 입력의 차동 입력의 크기에 비례하는 어떤 출력이 나오게 되고, 이때 이 AV가 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죠. 네. 이 회로에 대해서 우리가 이 증폭 이득을 우리가 계산을 하고 싶은데요. 결국 입력의 변화량 대 출력의 변화량을 우리가 보고 싶은데 한번 그 단계를 나눠보겠습니다. 출력의 전류를 보고요, 먼저. 그 다음에 전류의 변화량분의 출력 전압의 변화량, 이렇게 내가 식을 두 개로 나눴어요. 두 개로 나눠도 문제는 없습니다. 왜? 수학적으로 어떤 V인의 변화량 때 출력의 변화량은 우리가 체인 공식이라고 부르죠. 체인 공식. V인의 변화량 때 어떤 중간 변수의 변화량, 그 중간 변수 변화량분의 최종 출력의 변화량으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되고, 이거를 우리가 미분해서 체인 공식이라고 부르게 되죠. 이렇게 따졌을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이 첫 번째 식은요. 첫 번째 식은 트랜스 컨덕턴스죠. 출력 전류분의 입력 전압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 텀은요. 출력 전압분의 출력 전류니까 출력 저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폭 이득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트랜스 컨덕턴스를 계산하시고 출력 저항을 계산하시면 되는데, 그 트랜스 컨덕턴스는 우리가 전개를 하게 되면은 GM이 되고요. 출력 저항은 전개를 하게 되면은 위에 있는 트랜지스터와 밑에 있는 트랜지스터의 병렬로 나오게 됩니다. GM이 왜 이렇게 나오고 Rout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간단하게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요. V인의 신호가 들어가게 되면은 네, 그때 우리가 V인의 신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DC 더하기 2분의 1 V인, V2는 DC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V인이 들어가게 되는데, DC 성분은 보통 우리가 소신호 해석할 때 무시하니까요. 2분의 1 V인 빼기 2분의 1 V인이 들어가게 되고, 차동으로 입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소신호 그라운드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여기로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GM의 2분의 1 V인이 되고요. 맞습니까? 이 전류의 크기는 이 커럼 미러를 통해서 오른쪽으로 복사가 되게 되고, 따라서 오른쪽 밑으로 2분의 1 GM V인이 나오게 됩니다. 반면 이 I2는 GM 곱하기 오른쪽 입력 마이너스 2분의 1 V인이 되니까요. 맞죠? 밑으로 마이너스 2분의 1 V인이 됩니다. 그럼 Iout은 어떻게 됩니까? Iout은 이 노테이션을 따르게 되면은 ID1 빼기 ID2가 되고,
ID1은 2분의 1 GM V인 빼기에 ID2는 GM 마이너스 2분의 1 V인이 되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날아가게 되고 GM의 V인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출력 전류는 GM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죠. 출력 저항 어떻게 정하겠어요? 출력 저항. 출력 저항은 출력에 임의의 신호를 주고 여기로 들어가는 임의의 전류를 계산해서 그거의 비율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거의 비율을 계산하시면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회로에 대해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좀 복잡해서 우선은 같이는 안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RON, ROP 결론적으로 아래쪽 트랜지스터가 가지고 있는 출력 저항, 위에 트랜지스터가 가지고 있는 출력 저항의 병렬 연결로 우리가 식을 전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GM을 알 수 있고 Rout을 알았으니까 우리가 최종 출력을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럼 그런 다음에 좀 더 발전된 형태의 OTL을 보겠습니다. 이전 OTL을 제가 지금 그림을 그렸지만 우리가 증폭 이득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GM의 RON, ROP 두 개의 병렬 값인데 이 크기는요. 우리가 설계에 따라 틀리겠지만 일반적으로 10에서 100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dB로는 20dB에서 100이 얼마예요? 40dB죠. 40dB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크기는요. 실제로 우리가 연산증폭기로 쓰기에는 충분치가 않습니다. 20dB, 40dB 정도의 크기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큰 값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그 큰 값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발전된 형태의 OTA 설계가 필요한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옵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회로를 보시게 되면은 한번 구성을 볼게요. 첫 번째 스테이지 바이어스 커런트가 ITL로 있고요. 차동 증폭기 같은 사이즈의 트랜지스터가 Vin N, Vin P 두 개의 입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출력 전류는 보시게 되면은 이 전류원을 통해서 커럼 미러를 통해서 반대편으로 복사가 되게 되는데요. 커럼 미러, 우리 전류 복사죠. 전류 복사가 되게 되는데 그거의 비율은 우리가 1-B, B배만큼 우리가 복사 비율을 크게 한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이때 1-B가 되기 위한 설계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왼쪽 트랜지스터가 만약에 LP분의 WP라고 하면은 오른쪽은 B 곱하기 LP분의 WP를 하게 되면 우리가 1-B의 전류 복사 비율을 가질 수가 있게 되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보시면은 왼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여기 아래에 커럼 미러를 통해서 다시 오른쪽으로 복사가 되게 되죠. 복사가 되게 되는데 복사 비율은 얼마예요? 복사 비율은 1:1이 됩니다. 왜? 우선은 이 트랜지스터 두 개의 사이즈는 같겠죠. 이 두 개도 같을 겁니다. 같은 트랜지스터가 똑같이 B대의 비율만큼 증가되니까
여기 트랜지스터 두 개도 같게 되겠죠. 같게 되면은 우리가 설계할 때 이 NMOS도 우리가 같게 설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는 왼쪽 오른쪽의 비율은 1대1이 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했을 때 우리가 앞에랑 똑같이 우리가 증폭이득은 전체 트랜스 컨덕턴스의 크기 곱하기 전체 출력 저항의 크기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되니까 우리가 트랜스 컨덕턴스랑 출력 저항만 계산하면 되는데 계산해 볼게요. 트랜스 컨덕턴스는 우선 어떻게 합니까? 출력을 우리가 접지를 시키고 나가게 되는 모든 전류를 우리가 더해주면 됩니다. 그때 입력을 어떻게 준다? 자동으로 V인 P 이쪽은 내가 2분의 1 V인을 줄게요. V인 N 여기는 빼기 2분의 1 V인을 제가 입력을 전개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세요. V인 P로 인해서 오른쪽에 흐르는 전류 크기는 2분의 1 GM V인이 되게 되고 이 크기는 오른쪽으로 B배만큼 복사가 되니까 2분의 1 B GM V인이 됩니다. 왼쪽은 어떻게 되겠죠? 왼쪽 흐르는 전류는 입력이 마이너스 2분의 1 V인이고 똑같은 GM을 가지고 있으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GM V인이 되고요. 이 전류는 B배만큼 복사가 되게 되고 그러면 다시 그 전류는 오른쪽으로 1대1로 복사가 되니까 이 최종 전류의 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 B의 GM의 V인이 되고 앞에와 비슷하게 Iout은 이 노드에서의 모든 전류를 더해서 나가는 거를 계산하면 되니까 내려가는 거 빼기 밑으로 내려가는 거 두 개로 하면 되니까 얘 빼기 얘니까 우리가 B 곱하기 GM의 V인이 되게 우리가 전개를 할 수 있게 됐죠. 이때 GM은 얼마예요? 입력 V인분의 출력 전류니까 B 곱하기 GM이 됩니다. B 곱하기 GM이 되는데 이 GM이 뭐다? 앞에서 우리가 전개한 것과 똑같이 루트 안에 뮤 C옥스 L분의 W I 테일 밑으로 오르는 기준 전류원의 크기가 됩니다. 잠시만요. 출력장은 어떻게 돼요? 출력장은 우선은 우리가 입력 신호는 다 죽인 다음에 출력으로 우리가 임의의 신호를 주고 들어가는 전류를 계산하면 됩니다. 이 신호를 다 죽였어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다 죽어 있을 거고요. 여기로 흐르는 전류도 죽어 있으니까 여기도 입력은 죽어 있게 되겠죠. 여기도 입력은 죽어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IX가 흐를 수 있는 전류는 원래는 이 PMOS의 트랜스 컨덕턴스, PMOS의 아웃풋 임피던스, 이 NMOS의 트랜스 컨덕턴스, NMOS의 아웃풋 임피던스가 될 텐데 이 성분은 다 0이 됩니다. 0. 왜? 입력이 없으니까.
인적이 없으니까 여기에 4개 되고 따라서 전류가 넣을 수 있는 저항은 ROP, RON 2개만 남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2개의 병렬이죠. 이때 게인은 그 2개의 곱이 되더라. 그 2개의 곱이 되더라. 맞습니까? 이때 이 회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주파수 응답 한번 볼게요. 주파수 응답. 주파수 응답은 우리가 극점을 해석하면 되는데요. 극점은 우선 몇 개 있는지 확인할 수 있죠. 몇 개 있습니까? 이 오른쪽 신호 패스를 보게 되면 극점은 하나, 2개가 있게 되고요. 왼쪽 신호를 보게 되면은 노드 하나, 노드 둘, 노드 셋이니까 3개가 되죠. 오른쪽 패스는 극점이 2개가 있고요. 왼쪽 패스는 극점이 3개가 있습니다. 전체 3개의 극점 중에서 우리가 도미넌트 폴, 제일 낮은 주파수를 가진 극점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 어디겠어요? 여기겠어요? 혹은 여기겠어요? 혹은 여기겠어요? 극점은 어떻게 돼요? 극점은 그 노드에서의 저항과 캡의 곱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극점이 낮은 주파수를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R도 커야 되고요. C도 커야 됩니다. 그러면은 R이 어디가 제일 큰지, C가 어디가 제일 큰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R부터 파악을 해볼게요. 저항부터. 저항부터 파악해 보면은 이 노드에서 동그라미의 노드에서의 극점은 저항이 얼마입니까? 커럼 미러 트랜지스터에 의해서 1 나누기 GMP가 되죠. 세모 노드에서의 극점의 저항은 똑같이 커럼 미러인데 엠모스니까 GM N분의 1이 되고요. 이 네모 출력에서의 저항의 크기는 RON, ROP 2개의 병렬인데 이 크기는 GMP분의 1과 GMN분의 1의 비교해서는 매우 큽니다. 매우 클 수밖에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Vout에 있는 저항 성분이 제일 크고 따라서 극점도 제일 낮을 확률이 우선 높죠. 제가 확률이라고 얘기한 거는 아직까지 C 값을 우리가 얘기를 안 했으니까 C 값을 R 값만 봤을 때는 여기 지점이 제일 낮은 주파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 C 값을 볼게요. C 값. C 값을 보게 되면은 이 노드에서의 캡의 크기는 이 트랜지스터에 의한 영향, NMOS의 영향, 오른쪽 PMOS에 의한 영향이고요. 왼쪽도 똑같은 형태로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여기서의 C는 PMOS와 NMOS의 페라세틱에 의한 영향이 되고요. 이 Vout은요. PMOS와 NMOS의 페라시틱 더하기 그 다음 출력단에 붙을 수 있는 노드 캡 성분까지 우리가 포함을 해야 되겠죠. 포함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C값, 여기에 C값, 여기에 C값은 비슷하던지 혹은 노드의 캡이 매우 크면은 노드 캡이 매우 클 때 Vout의 C가 제일 크던지 두 가지 경우일 수가 있겠죠. 어찌됐든 우리가 출력단에서의 R이 제일 크기 때문에 이 출력단의 폴이 주요 극점이 될 것을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때 그 극점의 크기는
출력 저항 대 C의 반비례하는데 이 C 전체 크기를 우리가 C 아웃이라고 제가 적었고요. 출력 저항의 컨덕턴스를 제가 G 아웃이라고 적었습니다. 맞습니까? 넌 도미넌트 폴은 우리가 이 노드에 있던지 둘 중에 하나인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C 값은 이 두 노드가 다 비슷하다고 내가 얘기할 수 있고요. 이 R 값을 이제 한번 봐야 되는데 이 R 값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이 R 값은 PMOS의 GMP에 비례하고 이쪽의 R 값은 NMOS의 GMN의 분의 1에 비례하게 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같은 전류를 흘렀을 때 NMOS로 흐르는 GM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저항이 더 작게 되고요. 따라서 이 점과 이 점 사이에 두 개를 크기를 비교하면은 여기가 좀 더 낮은 주파수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때 크기는 GMP분의 1인데 제가 위로 올렸고요. 그 다음에 전체 캐의 크기는 1 더하기 B의 CGSP 이 크기를 가질 수 있게 되고 우리가 도미넌트 폴 어썸션을 하게 되면은 개인 밴드위스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가 개인이고 여기가 주요 흑점이고요. 이 유니티 게인 프리퀀시는 우리가 개인 밴드위스 프로덕트의 곱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곱 주파수를 우리가 찾아주게 되면은 이와 같은 식으로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슬루 레이트랑 노이즈 얘기는요. 우리가 본 수업에서는 우선 다루지 않겠습니다. 슬루 레이트랑 노이즈 크기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OTA랑 비슷한데요. 비슷한데 우리가 출력단을 캐스코드를 달았어요. 캐스코드.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어떤 구성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죠. 다 똑같은 대신에 출력만 캐스코딩을 했습니다.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효과는 어떤 변화가 있게 됩니까? 변화는 캐스코딩을 하니까 밑으로 보이는 저항과 위로 보이는 저항의 크기가 이전에는 RON이었고 ROP였다면 지금 얼마가 됩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GM2라고 할게요. RO2의 곱, 얘가 가지고 있는 RO1의 곱. 이만큼의 저항을 가지게 되죠. 밑으로는. 똑같이 위로는 만약에 얘가 트랜지스터 3, 얘가 트랜지스터 4라고 하면은 GM3, RO3, RO4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출력 저항은요. 러프하게 GM3, RO3, RO4 병렬 GM2, RO2, RO1의 병렬이 되고 얘는 이전에 갖고 있는 RO2, RO4, RO1의 병렬보다는 훨씬 더 크게 되죠.
훨씬 더 크게 됩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출력장이 크니까 DC 게인은 커지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주요 극점의 크기는 작아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고요.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이전의 OTA가 빨간색의 어떤 주파수 응답을 우리가 보였다라고 한다면 DC 게인은 커지니까 올라가고요. 밴드위스는 내려가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전체 frequency response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DC 게인을 더해서 우리가 각각의 폴 극점을 다 추가를 해야 되는데요. 이쪽 패스를 계산을 하시고 이쪽 패스를 계산을 하시고 두 개를 더하면 됩니다. 두 개를 더하면 됩니다. 오른쪽 패스를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냐면요. 오른쪽 패스를 우선 보시면은 DC 출력 전류는 2분의 1 B GM1이 되죠. 2분의 1 GM이 오른쪽으로 B배만큼 복사가 되고 전류가 흐르게 되고 출력장은 Rout의 크기를 가지게 되고요. 출력 노드에서의 폴은 1 더하기 S Rout Cout분의 1이 되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 노드에서의 극점을 추가하면은 이 부분이 됩니다. 1 더하기 S에 GMP분의 1 더하기 B에 CGSP분의 1이 되고요. 이 노드에서의 극점을 또 추가해야 되죠. 극점은 제가 이렇게 표기할게요. 이렇게 표기할게요. 네. 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 왼쪽 패스의 극점의 크기를 보시게 되면 똑같이 출력 저항의 극점이 있고요. PMOS 커럼 미러의 극점이 이렇게 있게 되고 이 노드에서의 극점이 이와 같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 노드에서의 극점은 이와 같이 우리가 전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가 OPMP의 안정도를 나타낼 때 많이 쓰는 개념이 페이즈 마진, 게인 마진인데요. 페이즈 마진은 우선 정의를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룹 게인의 페이즈가 유니티 게인일 때 그 크기를 잰 다음에 그거에 마이너스 180도 지점과의 차이를 우리가 재어서 이것을 페이즈 마진이라고 부르는데요. 수식으로는 180 더하기 excessive phase shift를 하게 됩니다. 게인 마진은 180도의 페이즈가 추가된 지점에서의 게인을 우리가 보면 됩니다. 이 두 개의 개념은요. 페이즈 마진이 크면 클수록 시스템이 더 안정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게인 마진 역시 크면 클수록 시스템이 더 안정되어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folded cascade OTA. folded cascade OTA. 약간 앞에랑 약간 구성이 틀린데요. 우선 보시게 되면은
입력 ITA일 똑같고요. 차동 입력 V in P, V in N 이렇게 똑같습니다. 똑같게 되고 첫 번째 스테이지의 출력 전류가 우리가 반대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이 노드에서 전류가 어디로 흐르겠습니까? 어디로 흐를까요? 이 노드에서 우선은 전류가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죠. 두 개 패스가 있는데 전류는 어디로 많이 흐릅니까? 저항 성분이 작은 쪽으로 많이 흐르게 됩니다. 저항 성분이 작은 쪽으로 많이 흐르게 됩니다. 위로 보이는 저항은 커런트 소스의 출력 저항이니까 매우 크게 되고요. 왼쪽으로 보이는 저항의 크기는 이 PMOS의 소스로 보이는 저항이기 때문에 1 나누기 GMP에 비대하니까 훨씬 더 작습니다. 그 얘기는 상대적으로 왼쪽으로 더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되게 되고요. 우리가 만약 이상적인 커런 소스를 가정한다면 실제로는 이상적이지 않지만 거의 100% 왼쪽으로 흐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했을 때 출력 전류는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나가게 되니까 출력이 이렇게 나가게 되고요. 오른쪽 패스는 이렇게 흐르게 되고 출력이 여기가 됩니다. 지금 이 회로는요, 제가 그림을 그리기를 출력도 차동으로 그렸죠. 출력도 이전에는 출력은 싱글이었는데 이제는 차동으로 그렸으니까 입력이 V in P, V in N이라고 하면은 출력은 V out P, V out N이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전체 극점의 크기는 왼쪽 오른쪽 다 대칭인데요.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죠. 여기도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게 됩니다. 두 개가 있게 되고 어디셔널 폴 여기 있는 폴에 우리가 크기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한번 얘 트랜지스터의 사이즈에 한번 우리가 한번 영향을 볼게요. 이 PMOS의 트랜지스터 사이즈가 작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작아지게 되면은 같은 전류에서의 사이즈가 작아지게 되면은 VDS 셋은 커지게 되고요. VD 셋이 커지게 되면은 GM 값이 커지게 되죠.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극점의 크기도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잠시만요. 네. 바이어스 컨디션을 보게 되면은 우선은 이 IT는 왼쪽 오른쪽에 반반씩 흐르게 될 텐데 2분의 1 IT일, 2분의 1 IT일이 흐르게 될 거고 당연히 이쪽으로도 우리가 필요한 DC 전류가 필요하니까 이 값을 우리가 I out이라고 부르게 되면은 이 IB는 전류원의 크기는 이 IB도 서포트 해야 되고요. 2분의 1 IT일도 서포트 해야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식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를 한번 보게 되면은 우리가 IB의 크기도 증가시키고 IT일의 크기도 증가시키면은 어떻게 됩니까? 게인은. 우선 게인은 작아지게 됩니다. 왜 작아지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게인은 앞에나 마찬가지로 GM과 R아웃의 곱에 비례하게 됩니다. 곱에 비례하게 됩니다.
근데 GM이 얼마입니까? GM은 µC W 나누기 L I 테일이 되고요. R아웃은 우선은 크게 한번 써볼게요. 그런데 그러면 GM은 이 IB 혹은 I 테일의 루트에 비례하게 됩니다. 루트에 비례하게 되고요. 반면에 출력 저항은 I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트랜지스터 하나만 두고 보면요. 출력 저항은 뭐예요? 람다 곱하기 ID분의 1이죠. ID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우리가 캐스코딩을 했지만 실질적인 영향은 역시 반비례하게 됩니다. 따라서 GM은 루트에 비례하게 되고 Rout은 반비례하게 되니까 전체 게인은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전체 증폭 이득은 차동 출력분의 차동 입력이니까요. 우리가 입력의 GMN에 비례하고 출력 저항에 비례하고 극점이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여기랑 여기인데 여기 있는 극점은 로드에 있는 캡의 크기, 로드로 보이는 저항의 크기가 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극점의 크기는 저항은 1 나누기 GM에 비례하게 되고 보이는 전체 페리스 캡에 비례하게 되니까 이와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GMP를 봐야 되는데요. GMP는 한번 위로 보이는 저항, 밑으로 보이는 저항을 각각 계산하고 그거 두 개의 병렬을 하면 되겠죠. 밑으로 보이는 저항, 위로 보이는 저항 각각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트랜지스터 이름을 만약에 여기를 M1, M2, M3, MN 여기는 트랜지스터 우리가 실제로 그리게 되면은 M4라고 내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밑으로 보이는 저항은 GM2, RO2, RO1의 크기를 가지게 될 거고 병렬로 위로 보이는 저항은 GM3, RO3 그 다음에 여기로 보이는 저항과 얘의 저항의 병렬이니까 RO4와 RON의 병렬로 됩니다. 따라서 이 전체의 크기가 출력 저항의 크기가 됐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에랑 유사한데 우리가 차이점은 이 노드가 하나 더 추가가 되었죠. 이 노드는 왼쪽 오른쪽에 컬럼 미러입니다. 컬럼 미러이니까 앞에랑 차이점은 입력은 차동인데요. 출력은 이제 단극성으로 바뀌게 되었죠. 단극성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얘의 특성 한번 보게 되면은 오른쪽으로 보이는 주파성다 보게 되면은 우선은 폴이 두 개가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여기 하나가 있고 여기 하나가 있게 되고요. 왼쪽으로 보이는 폴은 총 4개가 있게 됩니다.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게 되죠. 상대적으로 VY랑 VZ는 훨씬 더 큰 값을 가진다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여기 저항의 크기는 얼마예요? 위로 보이는 저항, 밑으로 보이는 저항의 병렬인데 다 캐스코드 되어 있죠. 매우 큰 값입니다.
Vx, Vy, Vz 다 저항의 크기는 1 나누기 GM에 비례하게 되는데요. 저항의 크기는 1 나누기 GM의 크기를 가지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이 PMOS의 GM이 가장 작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얘기는 여기 급점이 더 낮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VY랑 VZ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무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했을 때 그러면 전체 증폭 이득은 앞에랑 비슷합니다. DC 게인은 GM 곱하기 출력 저항 그리고 주요 극점은 출력에 있고 나머지 극점은 여기에 있게 되고요. 노이즈 얘기는 우리가 우선은 빼기로 했죠.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2차 투스테이지 OTA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구성을 보게 되면요. 입력이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고 출력은 단급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투스테이지는 기본적으로 증폭 이득을 좀 더 크게 키우기 위함인데요. 크게 키우기 위함인데 우리가 증폭 이득을 키우기 위해서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캐스코드를 해도 되는데 캐스코드를 하지 않고 투스테이지를 하는 이유는 캐스코드를 하게 되면은 트랜지스터를 위아래로 쌓기 때문에 VDD가 작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제한된 VDD 환경에서는 스테이지를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문제는 스테이지를 늘리면 늘릴수록 그만큼 극점의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안정도에는 영향이 나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투 스테이지 OT는 증폭 이득을 키우기 위해서는 좋은데요. 페이즈 마진에서는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한번 동작을 보시게 되면은 자동으로 입력이 들어가니까 여기는 제가 만약에 마이너스 2분의 1 Vin 여기는 2분의 1 Vin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쪽으로 신호가 흐르게 되고요. 왼쪽으로도 신호가 흐르게 되는데 마이너스 성분이 흐르게 된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은 이 전류와 위로 가는 전류의 합이니까 오른쪽으로는 마이너스 2배의 전류가 흐르게 되고요. 그 전류의 크기는 로드 성분을 만나서 볼티지가 되고 그 다음 스테이지 커먼 소스를 통해서 출력으로 나오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때 극점은 우선 몇 개 있겠습니까? 극점은 총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그럼 세 개 중 어디가 제일 크겠어요? 1번, 2번, 3번 중에 어디가 제일 크겠어요? 우선 1번은 극점이 제일 높겠죠. 왜요? 1 나누기 GM의 크기를 가지니까. 반면에 2번, 3번은 R1, C1의 곱에 비례하고 RL, CL의 곱에 비례하게 되니까 우리가 이 두 개는요. 상대적인 크기를 우리가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쉽진 않아요. 다만 일반적으로 보통 쉽지는 않습니다. 네, 쉽지는 않으니까 우리가 그냥 오메가 P1을 우리가 좀 더 낮은 주파수에 제가 그려봤고요. 오메가 P2를 제가 좀 더 높은 주파수에 그려봤습니다. 그럼 둘 다 대동소이하지만 비슷한 위치에 있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페이즈 마진은 45도를 맞추기가 쉽지 않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전체 개인은 첫 번째 스테이지 개인 GM과 출력 저항의 비례, 두 번째 스테이지 개인 두 번째 스테이지 GM과 출력 저항의 비례. 그리고 이 점에서의 극점은 R1과 C1의 반비례하죠. R1 대신에 제가 G1의 역수를 적었습니다. 출력은 RL, CL분의 1이 되고요. 이때 우리가 오메가 P1, 오메가 P 중에 어디가 주요점인지에 따라서 최소가 되는 극점과 DC 개인의 값이 우리가 예측하는 개인 밴드위스 프로덕트가 되게 되고요. 페이즈 마진은 유니티 개인일 때 이와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앞에서의 투 스테이지 OPM프는요, 다 좋은데 극점 두 개가 서로 근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요 극점이 어딘지 알 수가 없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페이즈 마진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테크닉은요, 우리가 밀러 OTA라고 해서 첫 번째 스테이지와 두 번째 스테이지 사이에 밀러 캡을 우리가 추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 추가를 하게 되면은 영향은 결론적으로 먼저 보시게 되면은 주요 흑점은 주파수가 내려가게 되고요. 그 다음 흑점은 주파수가 올라가게 되고 전체 유니티 게인 프리퀀시는 낮아지게 됩니다. 이걸 외우지 말고 왜 이렇게 되는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왜 이렇게 되겠습니까? 우선은 밀러 테크닉이 뭐예요? 혹은 밀러 티어럼이 뭘까요? 우리가 마이너스 A의 크기를 가진 캡이 있을 때 입력으로 보이는 캡의 크기와 출력으로 보이는 캡의 크기를 우리가 어떻게 지원할 수가 있게 되냐면은 밀러 공식을 쓰게 되면은 입력은 C 곱하기 1 더하기 A가 되고요. 출력은 C 곱하기 1 더하기 A분의 1이 됩니다. 근데 A가 보통은 큰 값이거든요. 뭐 A는 10보다 크다고 해볼게요. 그럼 얘는 거의 C 곱하기 A고요. 얘는 거의 C입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런 형태의 구성을 가지고 있을 때 입력 캡의 크기는 매우 커지게 되고 A가 크다면 출력 캡의 크기는 거의 유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를 한번 볼게요. 여기가 뭐예요? 게이트에서 드레인이니까 반전 증폭기가 되고요. 이 M3가 이 마이너스 A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 CM이 C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밀러 공식을 쓰게 되면은 얘를 없애고 첫 번째 노드에는 CM의 A만큼의 캡이 보이게 되고 출력에는 CM만큼 캡이 보이게 되고요. 이 CM의 크기가 C1, CL과 비교해서 충분히 크다면 비슷해도 돼요. 충분히 크다면 이 A의 크기만큼 더 커지기 때문에 첫 번째 폴의 극점은 내려가게 되고 두 번째 폴의 극점은
잠깐만요. 여보세요? 아, 진짜 죄송합니다. 수업 못 가지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네. 출력의 캡의 크기는 역시 증가하게 되는데 그러면 출력의 폴도 내려가야 될 건데요. 왜 제가 올라간다고 했을까요? 왜 제가 올라간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실제 폴의 크기를 보기 위해서는 cat 값도 봐야 되지만 r 값도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스테이지의 r 값은 커지기 위해서는 폴이 r 값이 작아져야 됩니다. 실제로 작아집니까? 실제로 작아지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CM이요. 임피던스 어떻게 돼요? 1 나누기 SCM이 되죠. 그리고 오메가 P2는요. 일반적으로 좀 주파수가 높은 영역입니다. 그 얘기는 이 오메가가 커집니다. 그 얘기는 이 임피던스는 작아지게 되고요. 임피던스가 충분히 작아지게 되면 우리가 얘를 쇼트가 난 것처럼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쇼트가 나게 되면은 이쪽 보이는 저항이 어떻게 됩니까? 게이트와 드레인이 다이오드 커넥티드 되니까 이쪽으로 보이는 저항은 1 나누기 GM3이 됩니다. 저주파에서는 이 RL과 이 Rout PR의 병렬이었다면 고주파에서는 이 RL과 GM 3분의 1의 병렬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항값이 매우 작아지게 되고 따라서 오메가 P2는 올라가게 됩니다. DC 게인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주요점이 내려가게 되니까 오메가 U, 유니티 게인 프리퀀시도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위에 대해서 우리가 밀러 공식을 쓰게 되면요. 이 CM을 우리가 앞에 어떤 C값, 뒤에 C값으로 치환해서 식을 전개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 간소화가 된 값이라서요. 실제 값이랑은 조금 유사하지, 조금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을 수 있게 되는데 그럼 실제로 한번 일반적인 다음과 같은 네트워크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볼게요. 어떤 네트워크냐면은 출력 전류를 우리가 첫 번째 스테이지 출력 전류를 I1이라고 하고요. 노드 저항, 노드 캡이 있고 두 번째 스테이지의 트랜지스터는 GM2VX 노드 저항, 노드 캡이 있습니다. 이때 CM이 있게 되면요. 여기서의 KCL, 여기서의 KCL을 전개해서 우리가 선형 네트워크로 우리가 해석하게 되면은 입력 전류 대 출력 전압은 이와 같은 식으로 우리가 전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전개를 할 수 있게 되면요. 우리가 보시게 되면은 이 첫 번째 보이는 이 부분이 DC 게인이죠. DC 게인. 왜요? GM2 크기 곱하기 첫 번째 스테이지의 로드, 두 번째 스테이지의 로드. 그러니까 이게 DC 게인이 되게 되고요. 두 번째를 보게 되면은 우선은 제로점이 하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제로점은 예측을 못했는데 제로점이 있는 걸 볼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밑에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1차 함수의 곱이 아니고 2차 함수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이점은 저희가 한번 유심히 보면은 제로점이 생기게 되었고
2차 함수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2차 함수는 우리가 도미넌트 폴 어썸션을 쓰게 되면은 이와 같이 우리가 근사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선은 그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미넌트 폴 어썸션 오메가 P1과 오메가 P2 사이에서 오메가 P1이 훨씬 더 작다고 내가 한번 가정을 하게 되면요. 가정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오메가 P1 값, 오메가 P2 값을 예측할 수 있게 되고 추가적으로 오메가 Z 값도 있게 되겠죠. 오메가 Z는 GM2 나누기 CM이 되고요. 오메가 P1은 다음과 같이 우리가 근사화를 시킬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CM의 크기, 첫 번째 스테이지 로드의 저항의 크기에 비례하고 두 번째 스테이지의 개인의 크기에 비례하게 되는 어떤 식이 나오게 되죠. 우리 앞에서의 결론을 보게 되면은 R1 곱하기 CM 곱하기 A가 되는 거예요. 밀러 공식을 썼을 때. 두 번째 극점은요. GM2 나누기 C1, C2가 되는데 이렇게 써볼게요. 임피던스의 크기는 1 나누기 GM2가 되고요. 전체 캡은 C1 더하기 C2가 됩니다. C1 더하기 C2가 되는 이유는 보시게 되면은 고주파에서 여기를 쇼트라고 보면은 이 C1 값과 C2 값이 Vout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C1과 C2의 합이 되기 때문에 저렇게 우리가 동작함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랑 비교해 보면요. 비교해 보면은 DC계는 똑같고요. DC계는 똑같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소시지 폴은 R1은 앞에랑 똑같은데 C가 C1 더하기 CM에 의한 밀러 효과. 두 번째 스테이지 폴은 1 나누기 GM의 임피던스를 가지게 되고 C1과 CL의 값을 가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개인 밴드위스는 이거 두 개의 곱이니까 이와 같이 됩니다. 앞에서 제로점이 생기는 거를요. 우리가 실제 수학을 풀어도 제로점이 생기는 걸 알 수 있는데 인투이티브하게 제로점은 뭐예요? 제로점. 트랜스퍼 펑션이 0이 되는 어떤 S의 값을 우리가 제로라고 부르죠. 트랜스퍼 펑션이 0이 되는 S의 값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출력 전류가 0이 되는 주파수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출력 전류를 보시게 되면은 M3로 흐르는 전류의 크기, CM으로 흐르는 전류의 크기 합이 되죠. M3로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마이너스 GM3VX가 되고요. 여기로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SCM의 VX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예식을 전개하면은 이와 같이 되고 얘가 0이 되는 주파수 S를 찾으면은 그게 GM3 나누기 CM인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제로가요. 우리가 1 나누기 S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니까요. 우리가 이 마이너스 사인 때문에 제로점이 right hand plane 오른쪽에 있게 되고요. 제로점의 페이즈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효과가 안 좋은 효과를 미치게 됩니다. 페이즈 마진에. 그래서 이러한 right hand plane 제로를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 조치를 우리가 취한 게
이 RM이 되겠죠. RM. 앞에는 CM이 있으면은 직렬로 RM이 되게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제로점이 이와 같이 바뀌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RM의 값에 따라서 우리가 제로점의 위치를 우리가 어느 정도 변경이 가능한데, 그거에 따라서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게 되고, 이 오메가 Z를 우리가 무한대에 놓기 위해서는 RM을 GM 3분의 1과 같게 두게 되고요. 오메가 Z를 오메가 P2에 놓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식이 필요하고, 오메가 Z를 오메가 U의 에타만큼 위치해 놓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식이 필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어, 증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세한 증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OTA 전반에 대해서 조금 빠르게 넘어갔는데요. 저희가 노이즈랑 슬루 레이트 얘기는 제외하고 빠르게 넘어갔는데 네, 빠르게 넘어갔고요. 나중에 질의응답 있으시면 또 찾아오시면 제가 대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